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영순이 여러분들은 북한과 우리나라가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전만 해도 통일하면 늦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진행한 2023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30% 이상을 기록했고, 북한을 협력 지원의 대상이 아닌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50% 가까이 기록하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일에 회의적이게 된 데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통일 후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통일의 가치와 중요성을 넘어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제 문제나 문화적 차이 등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통일이 우리나라의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북한 측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 통일 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신 오늘의 게스트는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신 김금영님을 모셔보고 91년생의 젊은 탈북민의 시선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가지는 의미와 통일이 된다면 향후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랭킹스쿨 시청자 여러분, 김금혁입니다. 2012년에 탈북을 했고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는 12년 차이고 11개월 아가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한국인들은 통일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꼽을 수 있는 몇 가지의 큰 이유는, 첫째, 통일에 대한 시각이 너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통일하면은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산가족이 많이 남아있고 또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족 담론에 기초한 굳건한 어떤 통일에 대한 여론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특히나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북한이 정말 트롤을 많이 했잖아요. 핵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핵도 개발하고 또 한국을 상대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매일 하면서 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산가족 1000만 명 시대라고 해서 맞아. 통일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통일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MZ세대들은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뭐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장 현실 내 눈앞에 닥친 취업이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통일이 됐을 때 마냥 장밋빛 미래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단합이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2300만의 남이 갑자기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건데,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고 우린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세대가 통일에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에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 한 70년 가까이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 떨어진 시간 동안에 발생한 다름이 존재합니다.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고 가장 큰 이념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본 바가 없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그 사회주의 독재라든가 혹은 예전에 90년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 레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말 다른 진영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뭐 잘 아시겠지만 K-팝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어떤 문화하고 북한의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오직 목적 지향이 뚜렷하죠. 북한에 대한 어떤 충성심만을 강조하는 문화, 예술, 이것만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게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뉘어 있고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 차이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역대 어느 정부 하나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경제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다 못 살거든요. 약 지금 40배에서 50배 정도 난다고 봅니다. GDP 차이가 40배에서 50배 차이고, 이게 마냥 GDP로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뭐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뭐 수송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손 다 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연하게 느껴집니까? 너무 방대하고 막연하고, 야 저걸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야 그거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건 내가 낸 세금일 텐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것부터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된다. 테이블 위에 우린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올려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북한에 지금 지내고 계신 북한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지, 또 특히나 김정은이나 집권층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북한의 모든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우리가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은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보통 나이가 많은 세대는 통일을 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통일은 상당히 맹목적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북한 주도의 적화 통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국 통일이라는 개념은 북한에 의한 남한 평정화밖에 없거든요. 서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개념은 그들 머릿속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없습니다. 북한 사회로부터 분명히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한은 북한의 적이다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 교육과정을 받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본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남한 드라마거든요. 남한 영화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시각적으로 정말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맛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당연히 후자에 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너무 칙칙한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한 내부의 한류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도 장마당 세대고, 또 그들은 한국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됐을 때 누구 주도하에 통일을 원할 것이냐는 사실 답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끼리는 내부적으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남한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차라리 전쟁 나서 북한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집권층은 한마디로 백두산 혈통들인 거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와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까지 북한 정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몰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독재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에서 본인이 면제받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을 지켜내려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두산 혈통들 혹은 정말 빨치산 계열들, 이런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너네가 망해도 나는 살 길이 있을 거야. 어쨌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인권 탄압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혹은 중국과의 무역이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막 확산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롭게 부를 쌓은 돈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난 돈만 벌었지 인권 탄압 같은 건 한 적 없어. 그리고 나도 돈을 벌면서 북한 니네 잘못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어 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에 의해서 북한이 유지되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인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누구냐? 북한의 군부다. 그들은 역시 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0만 명이잖아요. 통일이 되는 경우에 북한 그런 해체가 될 텐데 1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힘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면 본인들이 북한 체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한 개인의 노동력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말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전략을 짤 때 북한의 어떤 계층별로, 타겟별로 맞춤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젠데? 이 시기 관련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김정은이 만약에 일찍 죽어요. 그러면 좀 어린 주애가 만약에 정권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주애가 뭘 잘 모를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때가 조금 시기 적절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통일에 필요한 환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내적 환경과 대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받침돼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거든요. 대내적 환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기를 예측하거나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김주애한테로 권력이 넘어가는 시점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군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군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군부가 납득할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이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커리어가 있어야 납득을 할 텐데 김주애는 일단 여자고 10대밖에 안 됐습니다. 총도 못 쏴요. 그런 사람에게 군부가 호락호락 머리를 숙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낙관론자들의 생각이에요. 둘째, 김여정이 살아있죠. 결국 여자가 최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공식이 세워지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김주애뿐만이 아니라 김여정에게도 족쇄가 풀리는 겁니다. 현재 김여정은 그 족쇄 때문에 오빠의 그늘에 있는 건데 김정은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게 된 마당에 저는 김여정은 또 다른 수양대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애는 심지어 10대고 아무 경험도 없고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김여정은 해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들이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강단 있네, 똘똘하네 이런 입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여정을 따르는 세력들은 적극적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흔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람,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 보이는 사람한테 실어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MZ세대가 지금 굉장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뭐 폭동도 일으키고 있고 해외 노동자로 파견된 사람들 2,000명이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대규모 폭동. 그게 올해 1월 1일입니다. 벌써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MZ 노동자들이 왜 귀국을 빨리 안 시켜주냐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것들은 제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당 만들 수가 없지 않아요? 없죠. 물론 그 정당은 해산됐고 그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 못할 그런 내부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금용님께서 생각하시는 통일이 됐을 때 요 정도는 괜찮겠다 할 만한 그런 시기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제가 대내적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기가 특정되려면 대외적 상황이 꼭 따라줘야 돼요. 결국은 통일은 남한과 북한 둘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의 협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본도 자기 국익 중심에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일본은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면 옆에 큰 나라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 간의 관계가 좋고 여러 가지 협조가 진행이 된다라고 쳐도 결국은 국익 앞에서 일본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본도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약해지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중국은 지금 너무 셉니다. 통일의 가장 큰 적은 저는 북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만약 김주애에게로 넘어가서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행동을 할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바로 북한에 쳐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친중 정부를 세우고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입술이 되어줄 어떤 꼭두각시를 세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가 어떻게 중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됐을 때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우연한 통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갑자기 죽었어요. 어느 순간 대량의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거든요. 북한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 세력이 우리한테 협조를 한다든가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통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여론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통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맞이한 통일은 재앙일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방송을 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통일 준비는 정말 중요하고,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예를 들어 90%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통일은 우리 손에서 무조건 디자인해야 되고 우리 손에서 기획되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붕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
북한의 급변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십수년 혹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의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북한의 사회 인프라적인 면에서 한국의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서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40분의 1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북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북한의 한국과 합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고 그들이 어떤 경제 협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먼저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는 북한이 동북 삼성이 되는 겁니다. 중국의 또 다른 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미국의 CSIS에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어요. 중국은 만약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한미 연합군의 전력이 자신들의 국경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다. 뭐 쉽게 표현하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비해서 북한을 보고 치우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중국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오기 전 중국은 북한을 바로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어떤 핵심 정예 부대들은 대만 쪽에 다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북 삼성 쪽에도 중국의 정예 전력이 남아 있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이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이 지금 남중국해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남중국해만이라도 지켜야 중국이 포위당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러시아의 교훈에서 모든 걸 배웁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사실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는 일종의 협약이 맺어졌어요.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 러시아 쪽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협약이 맺어졌지만 결국은 그 러시아가 커가면서 위협을 느낀 서유럽 국가들이 조금씩 나토 국가들 옆으로 늘리면서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 인도가 있고 인도와 중국 사이 관계는 정말 안 좋죠. 또 그 밑에 베트남도 중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또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중국은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와서 태평양의 제외권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한반도는 사실상 만약 북한이 우리 손에 들어온다면 친이주의 한미 연합 캠프가 차려지게 된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은 바로 압록강 앞에 미군을 맞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그 상황을 굉장히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한, 북한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살아봤더니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요거더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실제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 그들은 아직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선진화 시대에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를 거쳤고 민주화 시대를 거쳤고 선진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점점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한계에 가고 있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사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1% 2% 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둔화되고 있잖아요. 인구 문제도 그렇고.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훌륭한 잠재적인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통일을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성공에 목말라 있는 한번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기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건 그 자체로 우리도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가 지금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 사람들이 만약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을 우리가 새로 노동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다면 언어적인 교육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론 사투리는 남아 있겠지만 정말 성공을 해보고 싶은 배불리 먹어보고 싶은 욕망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의 훌륭한 노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 편.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죽고 나서 취약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북한 난민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로 우르르르르르 쏟아져 내려온다면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그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너무 많잖아요. 반대하는 여론을 우리가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을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쉽지
않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 주제를 별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통일론자고요. 통일은 굉장히 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일을 안 하면 우리는 괜찮으냐? 통일 안 하고 이대로 지내는 건 괜찮으냐? 따져놓고 보면 우리는 계속 안보 위협에 시달려야 됩니다.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그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불필요한 양의 많은 군비를 지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섬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통일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 지금 너무나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편안함과 다르게 국가가 느끼는 불편함과 국가가 느끼는 피로감은 늘 산재해 있고 늘 존재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한테는 더 크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북한의 MZ세대라고 할 수 있는 탈북민 김금영님을 모셔보고 통일에 대한 북한 측의 다양한 입장도 전해봤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통일 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관점을 벗어나서 통일의 여러 가지 측면을 저도 같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몰입해서 그동안 생각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통일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그냥 칼로 물을 댄 강 이렇게 자르듯이 이분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고통을 또 이겨내야만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금영님 오늘 이렇게 통일 관련돼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런 방송이 감사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설득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를 가는 편이거든요. 저는 설득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행동에 동참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통일의 동력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늘 하는 말이지만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은 장밋빛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통일을 안 하고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서 우리와 중국이 국경을 맞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이 38선에서 중국군과 우리 군이 총뿌리를 마주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한테는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어서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분명히 길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딸 김주혜와 함께 다양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딸 김주혜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낳은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확실치 않지만 대외적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김정은에게는 딸 김주혜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아들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혼외자 2명까지 포함해 총 4명의 자식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김정은의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부인 리설주 외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있고 스위스 유학 시절 깊게 사랑한 첫사랑도 있다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독재자 김정은의 마음을 빼앗은 여성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금영님을 모시고 소문만 무성한 김정은의 여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북한에서 탈북한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김정은의 첫사랑이라고 불리는 성미라는 여성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위스에서 만난 김정은의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까요? 첫사랑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를 좀 더 재밌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이 붙인 것 같고요. 좀 담백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실은 한국의 언론 기자들이 가져온 사실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은 빅터 차라고 부르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북한 전문 교수님이 계세요. CSIS라고 하는 미국 내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싱크탱크에서 오랫동안 북한 쪽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께서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The Impossible State라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일부분 소개가 되는데 이 성미라는 여성분은
분은 사실 남한 분이세요. 북한 사람이 아니고요. 김정은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을 하는데요. 그 베른에서 당시 국제학교를 다닙니다. 국제학교를 다니던 당시 김정은은 본인의 이름을 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름을 쓰는다면 서방정보기관이나 미국에서 바로 타겟이 될 게 뻔하니까 박운이라는 가명을 쓰고 보호자죠. 김정일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 사람들 혹은 이제 김정은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로 둔갑을 해서 거기 나갔었고 국제학교에 다녔었는데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성격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순하게 표현하면 독특한 거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다혈질에 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쌓아온 여러 가지 축적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 가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그리고 뭔가 한국인처럼 보이는 여성이 한 명 같은 반에 있었나 봐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성미 씨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방식이 굉장히 투박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냥하게 좀 말을 걸면서 어디서 왔냐, 밥 한 번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성미 씨한테 다가가서 내가 그네 밀어줄까? 라고 했대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빅토차 교수님이 책에 쓰신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성미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닙니까? 난 내가 알아서 그네 탈 수 있어. 하니까 아니, 난 꼭 그네를 밀어주고 싶어.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르는 그것도 북한 애가 와서 그네를 밀어준다고 하는데 거절이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밀어준다고 하니까 아 저리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가야 되는데 끝내 그네를 한번 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성미 씨 부모님한테도 전해졌나 봐요. 저 그 부모님의 얘기가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김정은이 상당히 쟨 뭐야 이런 시각으로 봤었대요. 너무 무례하고 나중에 또 뭐 의외에도 상냥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미 씨와 또 김정은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결국은 첫사랑이다 이런 얘기로 도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면 첫사랑이라기보단 김정은이 살면서 만난 첫 번째 대한민국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뭐 저희가 엿본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은 이때부터 좀 성미한테 남한을 투영해서 보면서 나 남한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 여부만 따져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첫 번째 경험에서 얻는 여러 가지 정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이제 머릿속에 각인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이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아 그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되게 나만 잘 사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제가 그때 한국에 대해서 받은 첫 번째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았던 이제 기억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런 좋았던 기억이 빌드업 되면서 한국에 대한 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인상이 좋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서는 김정은처럼 내가 그네 밀어준다고 했는데 너무 매몰차게 싫다고 하네? 이러면 안 좋게 기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호의로 한다고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거절하나 그런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졌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김정은 본인만 알겠지만 뭐 억울하면 해명 방송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립니다. 성미 씨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려볼 여성은요 현송월입니다. 최근 김정은 옆에서 혼자 겁도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김정은 옆에서 이럴 수 있냐 라는 반응들이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노출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장면은 현성월이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다. 만약 현성월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 경을 칠 일인데 그만큼 현성월과 김정은 사이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송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현성월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77년생입니다. 김정은보다 한 7살 정도 나이가 많아요. 누나예요. 그리고 한때 현성월은 북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초반에 데뷔했을 때는 그렇게 큰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현성월이 준마처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탈북민 아무나 붙잡고 준마처녀 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간첩이에요. 준마처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빵 뜬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런 노래를 잘 불러서 그럼 김정은의 눈에 들어갔냐? 그건 아니에요. 김정은의 어떤 그 여성 편력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감을 느껴요. 보통 우리가 지금 김정은과 이상한 관계다 혹은 뭐 불륜 관계다라고 보도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수거나 무용수거나 예술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종사하는 분들이시거든요. 그 이유는 김정은의 어떤 그 가족
가족 내력을 찾아볼 수 있어요. 김정은은 어머니가 고영희라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북한으로 건너온 제1본 동포거든요.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춤을 잘 추는 무용수였어요. 춤을 정말 잘 췄고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이 어머니를 잃은 시점이 굉장히 어렸을 때 2003년, 2004년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때 어머니를 잃거든요.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좌절감이라든가 혹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른 방법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즉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연모한다거나 가까이에 둔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그 모성애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시면 뭐 우리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김정은의 와이프 이설주도 결국은 가수거든요. 현성월도 가수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머니에 대한 그 향수가 결국은 이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김정은 옆으로 끌어들이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게 알맞는 사람이죠. 7살 누나잖아요. 그러면 그 누나한테서 느끼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을 때 평양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 원산에서 한동안 좀 칩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그 원산에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없어요. 김정은에게 뭘 가르칠 만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그 개별 교사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지냈거든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거 10대 청년이. 근데 그 김정은의 외로움을 달래준 게 현성월이라고 합니다. 현성월은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의 눈에 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너가 가서 우리 정훈이 좀 달래줘라, 친누나처럼 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김정은의 말동무도 되고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일각에서는 이 관계를 조금 더 이제 부풀려서 애정관계로 나아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나무위키 보면은 뭐 19금까지 얘기까지가 있던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보기관 혹은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바로는 그때 김정은이 혼자 지낼 때 현성월이 옆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지금의 김정은과 현성월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들었던 소문으로는 김정은의 혼외자를 현성월이 낳았다. 이 소문에 대해서는 금용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정보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의 CIA라든가 해서 밝힌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워낙 은둔의 어떤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알려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북한 관련돼서는 확인되지 않은 썰들이 너무 난무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북한 관련 방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정보의 남발 혹은 그런 불확실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정제된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또 있어요. 이거는 한 70% 이상은 사실로 판명된 내용인데요. 김정은은 군대를 다녀왔어요. 김정은은 이제 짧게, 북한은 보통 10년을 가잖아요. 하지만 김정은은 짧게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사이에 복무 기간을 거쳤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군대에 처음에 갔을 때 자기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갔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갔어요. 북한에도 당연히 군대에는 구타하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 살게 구는 문화가 있을 거고, 우리보다 더 심하겠죠, 걔네는. 근데 그중에 김정은을 굉장히 잘 이렇게 아꼈던 상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인간적으로 야, 너 저기 평양에서 왔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고생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챙겨준 군인이 있다고 하는데, 현성월의 남편이 그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현성월도 되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 군인도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현성월의 배가 나왔을 때, 그때가 2012년쯤인데 김정은이 현성월의 노래를 시켜요. 경축 공연장에서 김정은이 즉석에서 현성월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임신한 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혼외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김정은은 이설주와 결혼한 지 정말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는 김정은의 아이는 아닌 것이 확실한 거죠. 그 현성월의 남편이 잠깐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김정은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리설주는 김정은이랑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자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서 어떻게 또 결혼까지 가게 됐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리설주는 1989년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아예 서민계층이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예술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예술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을 어렸을 때부터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는 한예종 같은 게 있잖아요. 북한도 예고가 있습니다. 금성학원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북한에서는 예술 쪽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 이설주는 거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 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성악을 하시잖아요, 이설주가.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최고의 코스는 다 밟고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이제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북한에서는 굉장히 세련된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서도 이제 메인 가수로 들어가게 됐었죠.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이설주는 특이하게 노래를 부를 때 상당히 중저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 아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설주는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 있어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7년까지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북관계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그 남북 문화인들 사이에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설주는 당시 북한의 응원단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부산 아시아드 게임인가 거기에 이제 북한 응원단으로 왔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인터넷에 있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10대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앳되고 귀엽게 생긴 외모를 확인할 수 있죠. 김정은은 그럼 어쩌다가 어떤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눈에 든 게 아니라 김정일의 눈에 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내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이 친구가 괜찮겠다라고 찍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둘째는 현성월의 픽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김정일 입장에서는 김정일은 정말 여성관계 그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셀 수가 없어요. 정말 거쳐간 사람이.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겠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여성들의 관계에 개입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너무나 어린 나이에 후계자를 키우다 보니까 아무런 업적도 없는 김정은이 이제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후계자에 올라야 되는데 그 후계자에 오르는 과정에 그 여성 편력 때문에 이미지가 깎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아버지가 해준 면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그 당시 이설주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 가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부족함 없고 외모도 사실 뭐 예쁜 편이고, 그러다 보니 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현모양처럼은 뭐 적절하고 내세울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김정은의 옆에 붙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저는 조금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아버지의 선택에 의해서 픽업이 된 며느리들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정략 결혼에 의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김정은과 이설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요. 팔짱 끼는 모습, 김정은의 뭐 얼굴에 뭘 묻은 거 자연스럽게 떼주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 둘의 사이가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 현성월이 붙여졌다. 그러면 김정은은 현성월을 그 누구보다 믿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핸드폰에도 가만히 냅둘 정도로. 그러면 아, 누나가 소개시켜준 사람은 내가 만나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도 사실 예술 쪽 관련된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설주가 가지고 있는 그 중저음에 굉장히 빠졌다라고 해요.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성월의 중매가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리설주도 김정은이랑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하나 이렇게 묶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리설주의 가족들도 북한 내에서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하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련일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설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이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감시받고 통제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시로 김정일의 첫 번째 와이프가 성혜림이거든요. 김정은에 의해서 암살당한 김정남의 친모가 성혜림입니다. 근데 그 성혜림은 굉장히 불우해요. 성혜림의 가족은 다 망명했어요. 그 망명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로열 패밀리라는 이유 때문에 정말 감옥에서 사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평범하게 살던 때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혜림의 조카, 이제 성혜림의 동생이죠, 여동생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 씨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분은 1997년에 피살됐습니다. 북한에 의해 피살됐고, 그리고 성혜랑 씨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로열 패밀리라는 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야, 그 정도면 니네 북한에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아무나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만났을 때 왜 만났어? 뭐 어떤 얘기를 한 거야? 혹은 너의 그런 만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있잖아요.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낳은 최고의 피아니스트다라고 불리는 려심이라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려심은 김정은이랑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 려심이라고 불리는 저 여성분은 상당히 뛰어난 피아니스트죠. 북한 내 아마 피아니스트 중에서는 탑 5에 들어가는 사람일 겁니다. 상당한 실력가고 북한에서 예술을 좀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분을 알아요. 저도 압니다. 누군지. 근데 려심이 과연 이설주의 라이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려심은 철저히 현성월의 관리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현성월이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있었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예술계를 꽉 쥐고 있을 때 여심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여심은 어쩌면 김정일의 픽이었을 수도 있다. 여심의 나이가 이설주랑 똑같습니다. 89년생입니다. 김정일이 아마 여심도 후보자 선상에 놓고 저울질했던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대우를 잘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이게 피아니스트라서 대우를 잘 받았다라는 그 수준 이상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심이었어요. 많은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여심도 분명 뭔가 썸띵이 있을 거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타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간 사람이에요. 벽을 넘지 못했고 결국은 그때 한 번 그냥 여심이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그리고 2020년에 이설주가 임신 때문에 그리고 임신에 의한 또 후유증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경우에 이제 여심이 좀 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2020년 정도면 어느 누구도 이설주의 자리는 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왕조 시대에 돌아갔을 때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전이 있잖아요. 중전의 권력은 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전의 권력은 중전이 낳은 그 아들이나 딸에게서 나오거든요. 만약 이설주가 김정은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이설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김정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서 오는 것이거든요. 후계자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심이 김정은의 아들을 낳지 않은 이상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 할지라도 이설주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거다. 이분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게요.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남한 언론에서 우리가 여심에 대해서 많이 보도하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남한 언론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김정은 아마 일어나면 네이버 뉴스부터 틀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쁠 사람은 누굴까요? 이설주겠죠. 어디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남한 언론에서 이렇게 띄워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갔어요. 장성택도 갔고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이미 생사의 어떤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그 뒤에도 모란봉 악단의 공연이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예술 공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아니스트로서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퇴를 했거나 조용한 데 계시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오실 여성의 이름도 서은향이라는 분인데 이 서은향도 가수예요. 이 서은향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북한의 조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설주가 굉장히 중저음의 소프라노거든요. 그러면 저 서은향 씨는 굉장히 고음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최고를 찍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서은향 씨에 대해서는 좀 와전된 게 되게 많아요. 서은향 씨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한때 문화정책을 하면서 모란봉 악단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악단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서은향 씨였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또 김정은의 서은향을 좋아하는 건 아니냐. 서은향 씨도 지금 모르나요, 소식? 서은향 씨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한번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벌이 아니다. 이설주조차 넌 누구니? 뭐 이런 거죠. 김정은 불륜설의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는 김옥주라는 사람인데요. 이 김옥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도 가수예요. 노래를 정말 잘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불륜설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게 된 그 장면이 있어요. 2021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1년에 협조단 공연이 있어 김정은과 이설주가 나란히 앉아서 관람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를 한번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앵콜을 한번 했습니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한 번 더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설주 표정을 보시면 왜 이래? 라는 표정이거든요. 자료화면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너무 총애하는 거 아니냐 라는 소문들이 많이 돌기 시작했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김옥주 저분 손이 김정은 허벅지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감히 어디 최고존엄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걸까요? 근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게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김옥주 분도 생긴
걸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설주과예요. 개상이에요. 김정은은 보통 고양이상보다는 강아지상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토끼상, 강아지상 둘이 약간 닮았어요. 그리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것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좀 야 저거 저 정도면은 가능성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2021년 이후에 저 사람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이후에 사라졌어요. 아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그때 그 공연에서 26곡을 불렀거든요. 전체 모든 가수들이. 저분 혼자 몇 곡을 부르셨을 것 같으세요? 혼자서 22곡을 불렀습니다. 26곡을 부르는 공연이었고 2시간 40분짜리 공연이었는데 혼자 22곡을 부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라지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너무 많이 불러서 목 나간 거 아니야? 그때 성대결 쪄가지고 더 이상 못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정말 희화할 정도로 김정은의 극진한 총애를 받았다. 2023년에 잠깐 등장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뭘 틀었다 하면 이 사람의 얼굴이 나왔어요. 심지어 김옥주만을 위한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한국 언론에서 정말 독특한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라졌습니다. 김정은이 그 유명한 북한의 아나운서 리춘희의 손녀딸을 좋아했다라는 이 소문도 계속해서 돌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진 한 장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보통강에 북한식 표현으로 고급 연립주택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라고 따지면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집을 짓고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그 집을 무상으로 이제 분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리춘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그럴 법해요. 그분은 뭐 워낙 40년, 50년 넘게 북한에서 거의 메인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북한의 입 아닙니까 그분이? 그 사람에게 그런 정도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김정은이 리춘희의 손을 꼭 잡고 집을 이렇게 투어를 시켜줘요. 왼쪽 옆에 손녀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손녀딸이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이제 언론에서 김정은이 리춘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까 저 정도면 손녀딸 옆에 붙이고 다니는 거 보면은 후궁으로서의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진을 그렇게 공개했다라는 것은 이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을 관리하는 사람이 현성월입니다. 김정은의 선전과 선동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 현성월인데 현성월 입장에서 김정은의 그런 불륜 이런 게 나가는 게 용납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최악의 독재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정말 나쁜 지도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불려지는 면이 있고 또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저걸 알 때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북한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적개심 혹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은 조금 빼고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우리가 어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더라나 뭐 가십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탈북 청년 김금영님을 모셔보고 김정은의 여자들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김정은과 김정은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접한 탈북민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저도 더욱더 깊게 몰입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언론에서는 이복형과 최측근을 죽인 냉혈한으로 평가받는 김정은에게 이런 면모도 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면서 역시 인간은 다층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영님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항상 저는 뭐 북한 관련돼서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만 하다가 조금 오늘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방송이 좀 많아져서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저희 이만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에 탈북한 이제 정착한 지 12년 되는 인천 시민 김금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탈북해서 이제 4년 차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2011년이면 제가 딱 20살 정도 해네요. 저 11살? 기억은 엄청 나죠. 왜냐면은 부산 근이란 게 엄청 작은데 그 군에서도 난리였으니까. 당시 올 곳이 왔다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람들이 그때 아 김정일도 결국은 죽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 후계 체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2009년이거든요. 그리고 딱 2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할머니
할머니랑 이제 어디 그 시장에 이제 나간다고 이제 나가는데 애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면 5시 지나야 되는데 2시인데 가방을 밀고 오는데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할머니 왜 쟤네 왜 울어? 뭔 일이 있어?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할머니 아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른들이 막 큰일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4시에 중대한 발표하는 보도가 나온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TV를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줌마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사망하셨다고 서거하셨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죽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왔는데 다음 날부터 난리인 거죠. 그때 분위기는 김일성 사망 때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었대요. 김일성이 1994년 7월 8일에 죽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동국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또 중국도 개혁개방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버리고 북한이 굉장히 고립무원한 처지에서 김일성이라는 정신적인 지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김일성이 사라지면서 이거 이러다가 완전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공포감이라든가 혹은 본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망감이 대단했다고 해요. 근데 2011년은 좀 달랐어요. 인민반에서 이제 추모를 한다고 해서 이제 동상 이제 가서 인사하고 막 집에 들어가면 안 울고 이제 할머니랑 가면 이제 사람들 다 모여서 같이 TV를 방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막 울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 울면 내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고 내가 혼자 반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안 나오는 눈물 제 짜고 막 이러고 울고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모를 하려면 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흰 꽃을 이제 많이 만들어갖고 이제 뭐 목란꽃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사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집에서 그 종이 있잖아요. A4용지 종이로 이제 목란꽃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꽃을 거의 한 보름 동안 진짜 꽃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거기 나가야 되니까 15일 동안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데 꽃 하나씩 들고 나가야 되는데 꽃 한 송이에 300원, 500원, 1000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할머니가 가지고 나가는 꽃을 집에서 제가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주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저는 슬픔보다도 이제 그 꽃 만드는 이제 재미가 2011년쯤 되니까 북한 사람들 내부에서도 이 김씨가에 대해서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고 저희도 대사관에 가서 이제 그 추모를 했거든요. 대사관에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안 울었어요. 별로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거든요. 슬프지 않았을 법했던 그 감정의 배경에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게 좀 있었어요. 굉장히 젊은 지도자고 유학파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꽉 막힌 그 아버지 김정일과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오히려 김정일의 죽음에 대해서 잘 죽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가 김일성 때와는 사뭇 좀 달랐다. 거의 보름 동안은 나가면은 주변에 어른들은 계속 울고 계시는 거죠. 진짜 슬퍼서 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저처럼 또 이제 우는 분들도 많았고 추모 기간 그 3개월 기간은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이 신나서 놀거나 웃으면은 그것도 이제 벌칙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혼내고 밖에 나가서 막 웃고 떠들면 어르신들이 저 철이 없는 것들 이러고 욕하고 해가지고 항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게 나가서 웃지 마라 신나 있지 마라.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정치적으로 다 떠나서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장 많이 접하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젊은 세대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많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고 또 젊고 저보다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그 형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북한 변화의 어떤 그 동력을 좀 살려서 어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머리를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리를 저처럼 이렇게 풀고 나가면 단속을 해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라. 이제 묶던가 아니면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 바지도 이렇게 청바지는 아예 안 되고 무주름도 뭐 입고 딱 주름이 선 이제 정자 같은 느낌의 바지를 입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패션 쪽으로 젊은 층이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느슨해져가지고 우리도 예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많았죠. 젊은 층들은. 당시 뉴스를 도배했던 게 모란봉 악단이 등장을 하고 모란봉 악단이 불렀던 노래가 로키 주제가를 막 부르고 그리고 막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고 뭐 디즈니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데니스 로드먼이라는 농구 선수가 북한에 찾아가고 막 이러면서 쟤네 개혁개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막 있었잖아요. 김정은도 분명 거기에 취했을 거예요. 김정은이 집권 초창기에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난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끼워넣기 시작했는데 엄청 짧은 치마 입고 완전 예쁘게 막 진짜 클럽 노래
노래 꾸부르 막 신나게 이제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젊으신 분이니까 역시 다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할머니도 멋있다. 역시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기대를 버렸죠.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진짜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권한 행군 시기보다도 이제 힘들고 일제 강점기보다도 힘들다. 그때는 일을 시켰지만 먹을 거는 줬지 않느냐. 그런 시기보다도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흑화하기 시작한 게 장성택 처형 이후거든요. 장성택을 쳐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2013년에 중국에서 장성택을 국가 원수급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김정은이 어떻겠어요? 아, 중국이 내가 아닌 장성택을 밀어주는구나. 장성택을 실질적인 북한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는구나.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흑화가 돼가지고 장성택을 처형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정말 처형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군부 고위 관료들 다 처형하고 이러면서 김정은은 느꼈던 것은 자신의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철권 통치를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를 한 거예요. 결국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옥죄고 강한 매로 다스리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 당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이 당근이 독이 돼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5년이라고 그때 이후로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시기가 딱 그때예요. 김정은이 완전히 흑화가 돼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독재자가 돼버린 게 그때부터죠. 약 한 2년 정도가 봄이었어요. 그래도 김종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무상강산이 어느 정도는 이제 돌아가서 그거를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쌀, 밀가루, 설탕이랑 기름 같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거를 다양하게 이제 배급도 주고 또 뭐 설이게 되면은 밀가루, 기름, 설탕 이런 거는 노동자들 한해서 또 따로 이제 설세라고 이런 선물도 많이 챙겨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배급이 잘 되다 보니까 물가가 쌌어요. 북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 북한은 광산 탄광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지하와 강물이 많이 묻혀 있죠. 그걸 중국에 팔았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었어요. 장성택이 사형당할 때 그 죄목이 한 4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중요한 자산, 자원을 중국에게 헐값에 팔아 넘겼다가 죄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인즉슨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장성택 손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장성택이 이것을 관리할 때에는 약간의 기형적인 건 있었지만 북한 스타일의 경제가 운영이 됐던 거예요. 김정은의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면 장성택만 쳐내면 되는 건데 장성택 밑에서 실무를 보던 사람들도 다 쳐냈어요. 그 말은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경제를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중간 단계 간부들이 싸그리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대신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작 이들은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믿고 너희랑 거래를 했는데 장성택을 쳐내? 그럼 우린 너희랑 거래를 안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사지 않는 거고 북한 광물이 그렇게 질이 좋아서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그냥 북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괘씸하죠. 우리가 아끼던 사람은 네가 죽여버려? 이러면서 그때부터 중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김정은이 이제 딱 바뀌면서 외교적으로 무산 그 국경이 문이 닫히다 보니까 그걸 팔아야 이제 배급을 줄 수 있는 그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그냥 자력갱생 니네가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근데 체제 안에서 규칙 안에서만 살아라 이러다 보니까 순간에 그냥 진짜 유명했던 그런 무산 강산이 완전 그냥 쓸모없는 강산이 돼버리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김정은은 자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양곡 같은 경우에도 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는 조금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신양곡법이라는 걸 김정은이 만들면서 이 양곡을 몽땅 국가가 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단점, 북한의 관리들은 너무 무능해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지 모르니까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고난행군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은의 그 무능, 정말 유능했던 사람들을 다 쳐냈던 실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북한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장성택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사회주의라는 외형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자력갱생해서 자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던 사람이거든요. 융통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정일 시대 때는 남한 드라마를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통제는 했죠. 하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죽여요. 북한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뭐 장성택이 나라에 이제 팔아먹은 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다 보니까 정확한 이유를 몰라
몰랐죠. 근데 저희 무산군에 이제 그 장성택의 몇채 조카가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다니면서 진짜 막 명절이면 TV도 막 타오고 진짜 막 과일도 한 박스씩 이렇게 막 선물 타고 가니까 잘 사니까 저 같은 것도 많이 간식도 챙겨 먹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분이 아니라 그 형제 모두 일가. 몇천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유지하던 경제의 규모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저희 무산군에서는 장성택이 죽으면서 외화벌이가 다 잘려가지고 완전 경제 시스템이 망했구나. 장성택이 죽은 다음에 북한 경제가 몰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 김정은도 그걸 알 거란 말이에요. 장마당 세대가 결국은 국가의 공급이 아닌 장마당에 의해서 살아남은 생존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상대적으로 그 전 세대보다 낮다. 이건 우리 국가의 위협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근원인 장마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장마당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됐거든요. 북한의 경제는 장마당이 없으면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그 시스템에 대체제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장마당에 칼을 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의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큰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적막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 현재 대략적으로 80% 이상은 여전히 김정일, 김정은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는 지경의 어떤 세뇌된 사람들일 거예요. 진짜 대공감을 하는 게 국경지대에서 살던 제가 함흥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그 요덕이라는 그 시골에 거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깊은 이제 시골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핵을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성공했고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진짜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젊은 분이어가지고 저렇게 잘 이끌어 나간다고 이렇게 막 호응을 하는 거예요. 저거 누구 돈으로 저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고마워 싶은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85%는 그럴 거예요 아마. 하지만 그 15%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11월에 동북삼성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 2,000명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 김정일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관리가 됐거든요. 김정은의 가장 큰 약점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버지는 1972년에 후계자로 내정을 받고 94년에 정식 지도자가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나름의 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정은은 그게 없잖아요. 갑자기 27살에 덜컥 리더가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에요.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 경험이 없는 것이 결국은 위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리스크 테스킹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이 김정은이고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독재자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나쁜 놈이고 둘 다 정말 지탄을 받아야 되는 놈들인데 누구 체제가 더 살기 좋았냐? 오직 이 둘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김정일 때가 나았다. 왜냐면 김정일 때는 김정일은 자기가 모르는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장성택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고 자기가 모르는 건 잘 안 건드리는 편이었거든요. 김정은은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그때 당시에서 생각을 했던 거는 김일성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왜냐면 선물을 다 먹으니까. 이제 김정은 때는 좀 보면은 진짜 왜 저래 진짜 핵만 만들고 국민들 허리띠 조이고 쟤는 배불러 있고 이때까지 본 뉴스나 보도 중에서 가장 신나고 좋았고 이제 공감이 막 되고 했던 게 정상회담 하면서 막 너무 좋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도 왔다 가시고 이러니까 진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난 소문이 탈북을 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한국에 이제 갈 수 있지 않나? 왕래를 할 것 같다 막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저는 그때 제 가장 신나고 반가워. 나 국경으로 몰래 탈북 안 하고 당당하게 버스를 타고 나는 한국에 엄마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가장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죠. 2011년대 탈북을 하는 게 그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은 융통성이 존재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면 사실 물론 북송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성공을 했어요. 국경 넘는 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1년에 1,500명씩 들어오던 시절이잖아요. 2019년은 탈북민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국경지대에 이제 다 카메라 설치하고 덧 깔고 막 쇠못 박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4년인데 지금
북한 하나원에 탈북민이 한 6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가 완전히 급감한 거죠. 2019년, 2018년, 한 2017년부터 탈북 비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탈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죠. 그 말은 사람들을 옥죄는 그 강도가 김정은 시대 때는 차원이 다른 강도였다. 직접 사살 명령도 내렸으니까요. 사살하는 사람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쏴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국군인한테 자국 국민을 쏘라고 내리는 나라가 거기라니까요.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왜 남한 드라마에서 여자는 항상 가난하고 남자는 항상 이제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국 가면은 결혼을 잘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이런 철없는 생각도 했었고 가장 많이 봤던 게 위생이 좋다. 그러니까 샤워를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하고 바닥에서 안 자고 넓은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게 가장 저 나라는 저게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드라마를 보면서 안 좋았던 이런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탈북을 하면은 북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이제 오면은 북한 사람들만 딱 고립되어서 살게끔 하는 동네가 따로 있다. 이런 소문이 헛소문이 막 도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지가 않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에 이제 잘 적응하라고 이제 LH 이제 집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 대 이제 고립시켜 놓고 관리를 하면서 살게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앞으로도 만약에 이 방송이 북한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난이 김정일 때보다 더 심하게 경제난이 오고 있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곧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북한에서 하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뉴스를 봐도 북한 관련 뉴스를 또 많이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 특히 안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우려는 지금도 여전하죠. 그건 솔직히 좀 언어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말했을 때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갖고 친구들에게 한 3번, 4번을 되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근데 물어볼 때는 내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인터넷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언어를.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국어를 배우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100% 선동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왔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선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사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사회생활 면에서도 어떤 뭐 연예인한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인 관념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면 카도라 통신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한번 움직이면 사실 그게 기정사실화 되는 것.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더라. 결국 누군가를 매장하고 누군가의 손가락질하는 것에 열중할 뿐 그 손가락질이 잘못된 사람을 향해 가고 있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똑같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인생이 무너져 있는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멀쩡하게 다음 손가락질할 상대를 찾고 있더라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매너 있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게 제 한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북한 선동의 주체는 독재자들이잖아요. 그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동이고 남한에서의 선동은 너무 다양해서 특히나 뭐 요즘 그러니까 남녀 갈등도 너무 심한데 그 남녀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것도 사실상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 들고 또 정치권도 야당과 여당이 지금 너무 피 터지게 싸우는데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멀리까지 와버린 느낌이고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없죠. 저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이제 나오면은 진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살짝 탈북민이 와서 적응하는 식으로 서서히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말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제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 또 북한의 실생활에 대한 얘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좀 아쉽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인들이었어요. 우리 한국 국민들 특히나 우리 또래들 2030 세대는 북한의 어떤 그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게 잘됐다라고 평가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현생이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못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당신의 어떤 모든 것을 바쳐서 북한 인권 활동
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한 10분, 그게 길다면 5분 정도만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댓글 하나 남겨주고 또 응원한다 한마디 해주는 것이 모이면 5천만의 응원이 되는 것이고, 그 응원은 탈북민들에게 향하는 응원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2,3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응원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정권이 믿고 김정은이 미친 짓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분노하고 북한 왜 저래? 정말 쟤네는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감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분리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낼 때 북한에서 외롭게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군만마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를 먼저 획득한 나라여도 국민답게 조금의 여유와 아량으로 북한 인권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차이가 없을 순 없잖아요. 하물며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는데 다름이 당연히 많잖아요. 그거를 쟤는 왜 저래 라고 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 편하게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어떤 제작진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2019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부터 대한민국에 지금 4년차 정착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 한국에 왔고요. 이제 해수로 따지면 12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22살이고요. 북한에서 이제 나올 때도 만으로 17살에 이제 탈북을 한 거죠. 얼마 전까지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냈고 지금은 10개월 된 아기의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32살입니다. 글쎄요, 금수저라는 것의 어떤 기준이 좀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금수저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평양에 살고 그리고 평양에서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지독했던 그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북한에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그 대기근 사태 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오히려 그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수저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가족 중에 한 가족이었죠. 부모님의 직업은 이게 제가 5살 때 이제 저희가 가족 도주를 중국으로 가가지고 탈북을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잡혀서 이제 강제 북송을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잡혀 나가가지고 각자 이제 아빠 엄마가 교도소를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재산이나 부모의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을 정확하게 뭐가 했다 이렇게 말을 못 드리겠네요. 기업을 운영을 하셨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기업가 하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기업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근데 북한도 2002년부터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거든요. 물론 그 100% 자율권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00의 수익을 거둬들였다면 그 100에서 30 정도는 충성자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70 정도에서는 너희가 자율적으로 재화를 배분해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요. 공식적인 소속은 국가기관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인 경우가 많고, 그런 회사의 오너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의 돈주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배급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노동을 해야만 이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이라도 일을 해야 돼요. 가정 내 세대주가. 배급제 시스템이 노동을 하는 자에 한해서 배급을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이든 광산이든 어디 공장이든 농장이든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무산 강산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배급은 못하고 이제 따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밭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어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95년에 고란의 행군이 갑자기 확 닥치면서 북한이 배급제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는 쌀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 배급제가 무너졌죠. 그러면 기존의 그 배급제에 속해서 국가로부터 쌀을 받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그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장마당에도 나가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 공급망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공급망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시는 배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90년대 말에 배급이 끊겼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배급이 다시 시작됐는데 그걸 어쨌든 전체 국가에 배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평양이나 평양 주변에는 다시 공급을 시작을 했지만 함경북도라든가 함경남도 특히나 뭐 청지는 배급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무산까지는 아마 배급이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김정일이 내세웠던 게 선군 사상이다 보니까 군대에 우선적으로 배급이 가면서 주민들에게 가야 될 양까지 다 거기로 가버린 거죠. 권한의 행군이 끝난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운이 좋은 세대예요, 솔직히. 평양시도 권한의 행군의 여파를 맞았거든요. 길을 걷다 이제 그 벤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누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되게 담담하게 저 사람 굶어 죽은 거야라고 하는 그때의 얘기가 굉장히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그 어린 나이에 느꼈던 건 누군가는 굶어 죽네, 누구는 굶어 죽지 않네. 이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그때부터 가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건. 90년대 말까지도 평양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 아픈데 국가가 공급해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치료조차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때의 그 시절은 정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절이 아닌가. 저희 무산구는 무산역이라는 근처에만 아파트 있고 그 외에는 하모니카 세대라고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한 채가 있으면은 그 한 채를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집을 칸을. 그래서 저는 하모니카 세대라고 해가지고 땅집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죠. 그 김씨 일가가 미관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도시 미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땅집은 없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중심에는 다 고층 빌딩들이고요.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당연히 난방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는 편이고 수도를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땅이 얼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얼어요. 그게 이제 막 전기가 엄청 많으면 그걸 이렇게 계속 돌려갖고 물을 내보내 줄 수 있는데 발전소가 전기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특정 이제 건물에만 먼저 이제 배급하고 개인 집들에게는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두만강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될 때는 가마에다가 불 떼서 끓여가지고 사용을 했죠. 근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평양도 공급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평양도 그 정말 중심, 뭐 중구역이라든가 평촌구역이라든가 당시는 김정일이니까 김정일의 어떤 집무실 주변, 뭐 김일성 종합대학 이런 곳에는 24시간 전력이 보장이 되는데 기타 지역에는 사실 하루에 한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전력이 공급이 될 때가 많았고 전기가 있어야 수도도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양도 온수 같은 건 나오지 않는 집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나오면 물을 다 받아뒀다가 물이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큰 욕조 같은 데서 담아두는 거죠.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24시간 물이 나오는 곳은 아마 김정은의 집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의 저택도 24시간 물이 나오진 않았고요. 대신 자주 나오긴 했어요. 하루에 3번, 4번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최근에 평양에서 친구 얘기를 듣기로는 온수 시스템이 있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틀면 온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그걸 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전력이 필요하니까 감당을 못하더라. 그래서 그냥 시스템은 있는데 작동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은 여기 옷이랑 뭐 북한 옷이랑 뭐 디자인이 막 완전히 다르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뭐 질이나 뭐 이런 건 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겠죠. 사실 어렸을 때 새 옷이라는 거를 자주 못 입어봤어요. 5살 이후로는 새 옷을 사 입은 적이 없고 거기도 돌이면은 이제 선물을 옷을 엄청 많이 사준단 말이에요. 친척들. 몸에 맞는 옷을 안 사주고 좀 더 커서 입을 수 있게끔 크게 사줘요. 큰 그 옷을 이제 계속 입다 보니까 그냥 새 옷은 아니고 언니들이나 친척집들에서 이렇게 대물림 받아서 옷을 입고 밥은 옥수수 밥이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옥수수를 이렇게 기계에 이제 째긴 거예요. 간 거죠? 네, 쌀알처럼 이렇게 잘게 간 건데 거기에 이제 감자도 넣어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콩도 이제 같이 넣어서 밥도 해 먹고 다양해요. 진짜 건강식품으로 먹는 것보다도 배골치 않게.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이제 입쌀밥을 구경을 하는 거죠. 그래 여름, 겨울에서 반찬이 딱 정해져 있는 게 겨울에는 김치. 12월 때 김장을 한 걸 봄에까지 이제 김치 먹고 여름에는 밭에서 뭐 시금치라던가 오이, 채소들을 이제 심어서 재배를 한 거를 이제 반찬을 해서 먹고 그 정도로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 북한은 태양절이 이제 엄청 큰 명절로 세잖아요. 그런 명절 때 입살이나 고기 반찬. 추석 때는 무조건 이제 상에 해물은 올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수산물 이제 이면서 그런 특이한 이제 명절 때만 먹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는 평양 사람들 한정 대상으로 여러 가지 마트라든가 혹은 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뜨끔뜨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뭐 이면수 같은 생선 같은 거 사실 평양 사람들은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거긴 흔하거든요. 생선이 그렇게 귀한 동네가 아니고, 그리고 제철 과일이라든가 혹은 뭐 제철 뭐 수산물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공급이 되는 편이고요. 근데 물론 평양시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한 10만 명 정도만 그렇게 산다고 보시면 되고, 그 10만 명 정도를 위한 어떤 뭐 각종 육류라든가 각종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음 놓고 나가서 사면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늘 보장이 되어 있었고요. 차요? 차 당연히 있었죠. 두 대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이탈리아 피아트랑 그리고 폭스바겐을 두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매하죠. 이게 합법과 불법 사이 어딘가인데 개인이 차를 소유할 수는 없어요. 북한은 모든 기관이 차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 기관에 그 차를 등록을 하고 일정 정도 그 등록비를 계속 내면서 차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기름이 비싸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기름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북한에서 학교를 이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북한은 교육에는 이제 무상 교육이어가지고 누구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그 경쟁이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조건이 안 돼가지고 학교를 아예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하는 시기여가지고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렸을 때는 되게 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꿔도 생각을 해도 내가 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꿔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나 취미자 뭐든 합쳐놓은 내 삶의 목표가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 취미를 즐기고 막 이런 여력이 안 됐어요. 저도 받긴 했죠. 대학교 1학년까지는 받았었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상당히 센 편이에요. 북한의 공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교육과 특수목적 교육이 있어요. 일반 교육은 일반 중고등학교를 일반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목고 개념이에요, 한국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특목고를 졸업해야만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북한은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학별 고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조차도 특목고생한테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주지 일반 중고등학교 나온 사람들한테는 거의 기회가 사실 진짜 엄청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특목고를 들여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경쟁의식이 과열되는 편이고요. 그 특목고의 수가 많지 않아요. 평양 외국어 학원, 외국어 계열의 문과 그 특목고가 있고요. 평양 외국어 학원에 입학을 했고 6년을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외국어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과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요. 외국어 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통역어를 일단 첫 번째 직업으로 삼기 위한 사람들이고, 김일성 종합대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통역하는 사람들을 지휘하기 위한 조금 더 급수가 높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학원은 없고요. 북한은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공교육은 무상교육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월한 교육 체계라고 선전을 해요. 그렇게 세뇌를 한단 말이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같은 건 존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공교육이 이렇게 위대한데 어딜 감히 사교육을?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다 하죠.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스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가르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 영문과를 입학을 했는데, 영어 영문과라는 과 자체가 문과예요. 문과생들은 유학을 안 내보냅니다, 원래. 그러다가 2009년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을 하면서 본인이 유학파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유학파들을 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에 문과생도 유학을 내보내라라는 어떤 방침이 바뀌었고, 저는 운이 좋게 2010년에 유학을 나갔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직종은 호텔 사업과 그리고 외식업이에요. 어쨌든 북한에서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건 있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 상류층이 있고, 그 상류층들은 다른 어떤 북한 내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왜냐면 본인들은 특별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 참치라든가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생 구경을 못 하면서 사시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치 전문점이라든가 혹은 뭐 일식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 평양에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식당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일을 하셨고요. 제일 북한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북한 식당을 차리고, 우리 한국 관광객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북한 레스토랑 한번 가보는 게 이제 콘텐츠 잘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해외의 북한 파견 그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셨었고요, 아버지도. 네, 그런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그 한정적인 굉장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한국의 어떤 기업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에서 자본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봤자 여기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경제적인 파이 자체가 한국과 북한은 거의 40배, 50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인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그 체감되는 것만 비교를 한다면 1년에 보통 많이 버는 어떤 기업가들은 100만 불에서 300만 불까지는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15억에서 30억까지는 순수 이익이죠. 저는 뭐 정확히 우리가 저희 집안이 얼마를 벌었는지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같은 훅수도는 이 생활이 당연하구나. 그래서 하루 한 끼 굶지 않고 오늘 배불리 먹고 따뜻한 구들에서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았네? 이게 행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5살 때 이제 북송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혼자 딱 남았는데, 이제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또래 친구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배반자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어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따돌림을 주고, 이제 어른들도 이제 제가 다가가면 이렇게 피하는 눈치가 너무 많이 알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를 받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부모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걸 받겠지라고 하는 뭔가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죠.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6살이 돼서야, 그때 유치원에 이제 딱 하루 갔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나갖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다음 주에 이제 유치원에 올 때는 36,000원씩 이제 부모님들에서 가져와라. 이제 유치원을 꾸려야 되니까 그 비용을 갖고 와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저에겐 그 36,000원이 너무 큰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토끼랑 닭이 이제 키우셔갖고 계란이 그때 한 알에 400원이었어요. 큰 계란이. 계란 3알이면 저희 식구가 하루 살 돈이었는데 400원에 3알이면 1,200원이잖아요. 36,000원이면 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안 다니고 그냥 이제 나이가 되면 학교 다닐래, 이 말을 하고 유치원을 안 갔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이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점이고, 저희 엄마가 2009년에 교도소 이제 끝나고 이제 고향에 오셨다가 다시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저희 엄마가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탈북하시는 기간 6개월이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아예 병 간호가 없으면은 혼자서는 이제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그때 돈은 벌어야 되고 엄마랑은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픈 할머니를 이제 빈집에 낮에 혼자 눕혀놓고 저는 이제 약초 캐러 가는 거죠, 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저 14살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거의 3, 4개월이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런 말 했어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가 2011년부터 엄마한테 와라 계속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혼자 버리고 갈 순 없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실 때까지 옆에 있다가 혼자가 되면은 엄마한테 갈게, 이제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3개월이 모든 대소변까지 다 간호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할머니가 빨리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그냥 편히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도 한편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탐구심이 강한 학생이었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됐고,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를 찾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점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북한 체제가. 북한은 학생들을 중학교 때 농촌 동원 같은 걸 내보내요.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보내는데, 저도 그때 양흠리라고 해서 평양 주변 농촌에 파견을 나갔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세상에 부럼없는 사회주의 강국이고 강성대국으로 가고 있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뭐 그 당의 은덕 아래
행복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업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내가 아무리 봐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이 안 풀리더라고요. 북한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등한데 불평등한 거에 다들 목소리를 안 내네. 그리고 저도 남한 드라마 보다가 끌려갔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재미없는 걸 왜 자꾸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게 어떤 북한 체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본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타겟하고 독재 체제라는 어떤 그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답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그게 힘들었죠. 유학을 나간 것도 사실 밖에 나가면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부터 뭔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공항에 내리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당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고 뭐 흔히 우리가 북한의 엘리트라고 부르잖아요. 최고 엘리트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프라이드 같은 게. 딱 내렸는데 바로 옆에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크기 차이가 3배더라고요. 그 압도적인 그 비행기 크기에 놀랐고, 근데 고려항공 굉장히 작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걸어 나와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이제 딱 들어왔는데 서울공항이 진짜 엄청 커요. 그걸 보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북한에서 최고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구나. 유학을 하면서 이제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북한에서 배웠던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도 사실인 게 없구나. 너희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었고 거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은 뭐 공개 총살하고 이런 식의 공포 정치를 해왔구나. 결국 문제는 너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3개월 지난 시점부터 하기 시작했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를 가야 되겠다. 이제 엄마가 브로커를 보내서 이제 연락이 닿는 그것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바로 엄마랑 그래도 다행히 브로커랑 연락이 돼서 이제 엄마가 보내는 브로커 선을 따라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사는 게 간절하니까. 그래서 혼자가 살기 싫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제 계획에 탈북은 없었어요. 나만 눈 감으면 이 체제 속에 순응해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는데 내가 굳이 여기에 왜 반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안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자신이 있나? 내가 지금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모른 척하고 평생 이걸 살아갈 자신이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 수백 번을 했었을 때 제가 찾았던 답은 난 결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언젠가 또 어느 순간에 또 튀어나올 것 같다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 설득을 했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다 사실 잘못돼 가고 있는 걸 본인들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그때 한 10명 정도에서 책 읽는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모임을 하면서 막 동아일보 기자님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북한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북한 유학생들입니다. 이러고 미친 짓이죠.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죽었는데 저희가 그 죽은 뒤에 축하 파티를 했었거든요. 너무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독재자가 죽었다라는 생각에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김정일이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꼬리를 밟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저를 북한으로 소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저는 소환되면은 저는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한국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그때 아무런 뭐 준비나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왔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친아빠는 교도소 이제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2009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른 새아빠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늦둥이 이제 7살짜리 동생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조금 단란하게 이제 가족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좀 아쉬운 게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다 보니까 자주는 못 빼고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가족들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되게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저는 뭐 여기 온 뒤로는 연락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평양이다 보니까 브로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곳이고 그리고 또 제가 상류층에 있다가 탈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이 가족에 가거든요. 그래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시골로 추방을 당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10개월짜리 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육아 때문에 바빠 죽겠습니다.
저는 탈북한 친구들보다도 이제 남한에서 이제 태어난 친구들하고 이제 많이 접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게 너무 고맙고 제 친구들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반면으로 이제 너 이제 북한이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한민족인데 좀 그래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잘 지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기도 하고, 탈북한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데, 이제 친구들도 이제 못 해본 것도 좀 열심히 해보고 재밌게 올해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통일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인기 주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심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송미 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이분이 한국에 온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적응을 잘했잖아요. 본인 표현으로는 교육을 못 받은 시간이 꽤 길었지만 지금 그 몇 년 동안에 그 교육 못 받았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을 다 따라잡고 이제는 당당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 뭐 알려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겁을 먹지는 마시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북한 사람들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가진 포텐셜을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가 우리 한반도에 다시 등장하게 될 거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면 충분히 저는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해도 되겠네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